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로기님 모시고 드디어 저희가 본격 예술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난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저는 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트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네, 로기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 오늘 저는 조르조 모란디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을 모셔왔고 사실 저도 이 작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네. 지금도 잘 모르고 오. 근데 이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조르조 모란디라는 작가를 제가 알게 됐던 거는 제가 학부 시절에 네. 교수님이 이 전시를 꼭 보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부 수업 시간에 네. 다 같이 덕수궁미술관으로 저 작가의 개인전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다 같이 놀러 갔으니까 재밌잖아요. 수업 빼먹고. 재밌지. 그래가지고 막 놀고 그냥 뭐 작품 좋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근데 나중에 거기서 막 사진 찍었던 거나 아니면 작가 그 팜플렛 같은 거를 좀 천천히 보다가 아, 이 작가 참 좋은데 제대로 볼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참을 잊고 있다가 재작년에 그 프리즈라는 게 네.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리즈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트페어인데 네. 그게 서울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이제 갤러리들이 작품을 들고 오면서 해외 갤러리들이 네. 그 갤러리들 중에 한 곳이 이제 모란디의 유화를 한 점 가져온 거죠. 조그만 거를. 근데 제가 그거를 다시 보게 되면서 네. 아 이래서 내가 참 좋아했었는데 하면서 다시 작가의 작품을 떠올리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아, 작은 유화 작품 하나가 왔는데도 그 감흥이 확 왔다는 건 여기서 작다는 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그 호수로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호수로 얘기하면 한 3호에서 4호 정도의 네. 진짜 작은 A4 용지보다 그러네요.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감동을 받으셨다? 제가 어쨌든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그 예전의 상황들과 기억들이 다 네, 났구나. 저의 그 기억들과 네. 그 추억들과 이런 것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하나의 매개체가 통으로 무언가의 추억을 한꺼번에 다 갖고 와서 감성을 다 깨우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뭔가 사람마다. 저는 그림으로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라는 음악으로는 되는데 맞아요. 마치 음악 듣는 것처럼 그림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데리고 좋다. 왔습니다. 네. 그 작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작가님은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저 당시가 188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96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는 진짜 세계가 혼란하던 시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작가님들은 조금 세계대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전쟁 그리고 뭐 세계 이상 그런 것에 대한 작품들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 작가는 특이하게 네. 되게 평온한 정물화만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세계를 왔다 갔다 했던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이탈리아의 볼로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살면서 평생을 거기서 보내다 보니까 그 외부의 영향을 덜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다들. 볼로냐가 지금은 작은 도시긴 한데 네네. 저기가 최초의 대학이 생겨난 교육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건 또 몰랐네요. 그리고 볼로네제 파스타.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 우연히 제가 2019년도에 잠깐 갔었던 도시거든요. 오, 네. 그래서 기억이 막 나는데 그곳에서 평생 사셨다면 진짜 행복하게 사셨겠다. 날씨가 좋던가요? 날씨도 좋고 그냥 평화롭고 교육도시니까 사람들도 산뜻하고 뭔가 느낌이 막
공업화되거나 패션 도시가 아닌 고전적인 클래식하면서 고요하면서도 사람들이 품격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딱 어울리는 PPT님 안 갔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저랑 뜻입니다. 딸만 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제가 느끼기에 모란디의 그림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네. 좀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컴하고 되게 뭔가 고전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는. 네. 그 작가님은 페인팅을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유화도 하시지만 판화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회화를 1350점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다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뭐 한 200 몇 점만 하고도 유명해진 화가들도 너무 많아요. 네. 뭐 최근에는 저렇게 다작하는 게 쉽지만 네. 예전에는 뭐 재료를 수급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 해서 1350점이라는 게 대단하고 그리고 또 판화도 동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애칭이라고 하죠. 네. 부식을 시켜서 하는 방식인데 그 동판을 200여 점 정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제가 또 판화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야 이 사람 판화도 했어? 이러면서 근데 상당히 부지런하게 진짜 작품을 계속하신 분이네요. 맞아요. 거의 평생을 작업을 했고 그 교육도시라고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실제로 교사로도 볼로니아에서 활동을 하셨던 미술교사로. 그러셨구나. 창 시절에 선생님 중에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딱 네. 한 분 기억나는 게 미술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이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통과 의례처럼 대부분 그림만 그리게 하고 끝내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 진짜 있는 걸 다 해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칭도 해봤어요.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 때 아니면 중학생 때 이럴 때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였나? 그게 헷갈리네. 그 선생님의 위치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정말 많은 걸 하게 해주셨어요. 그 진짜 학교에서 하기가 그죠? 어렵고 선생님도 번거롭고 맞아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의 선생님. 그렇죠. 이게 부식을 시켜야 되니까 뭐가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고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요. 네. 위험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작가님이 그 살아계셨던 그 시기가 세계적으로 혼란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작가님이 조금씩 그 사도를 거치시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현대미술과 비슷하게 그냥 본인만의 작품을 하는 걸로 1920년대 이후의 작품들은 다 그런 식인데 작가님 작품을 초반에 하던 1914년은 미래주의라고 저 미래주의가 그 뭐랑 연관이 있냐면 그 나치의 파시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이탈리아 파시즘이 그 미래주의랑 그리고 약간 전체주의 이런 거를 표방하는 집단인데 네. 그 이탈리아 파시즘의 미래주의가 약간 산업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그 이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추구하는 거거든요. 저 미래가 진짜 그 미래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래라는 거는 뭐 항공산업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핸드폰을 개발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미래주의인데 실제로 작가도 이탈리아에서 오래 살았고 거기에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시즘에 동조한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작가가 친했던 사람들이 반파시즘 사람들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또 잡혀가요. 잡혀갔다가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에서는 약간 방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시선은 그닥 내 색깔이 없었던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파시즘도 하고 반파시즘도 하고 그들과 친구도 하고 네. 네. 그런 거네. 네. 그냥 나는 그냥 미술하는 게 좋아. 다른 거는 그닥 관심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914년도쯤에는 네. 그런 미래주의에 잠깐 발을 담그셨었고 1918년도부터 22년까지는 형이상학이라고 해가지고 형이상학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동그라미라면은 동그라미 어떤 의미를 두고 뭐 세모라면 세모 어떤 의미를 두고 네. 이렇게 어떤 물체나 모양의 의미를 둬가지고 그 작품을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게 주변에 조금 유행이었어요. 이탈리아에.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잠깐 맛보셨다가 네. 정물은 정물이지. 이런 건 아니야. 정물에 의미를 담냐. 제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래서 그것도 살짝 이렇게 발에 담그셨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물은 정물답게 라는 그림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보여드리는 작품들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우리 나이 들면서 왜 사회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나 방황하다가 이것도 따라해보다가 저것도 따라해보다가 결국은 내 걸로 찾아오는 그 과정을 이분이 그대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이제 조르주 모란디라고 검색을 하면 네. 나오는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래도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정물이네요. 그렇죠. 네네. 작가님 그림의 경들을 그리는 정물이 유명한데 네. 저게 또 재밌는 게 작가님이 그냥 정물을 그리시기는 하지만 그 정물의 고유한 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뭐 시장 같은 데서 병을 막 사온 다음에 그 병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병이라고 하면 델몬트 병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네네. 맞아. 그 델몬트 병을 저희가 그냥 그렸을 때는 누가 봐도 델몬트 병 그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그런 뭐 보릿물을 담가 먹은 추억이라던가 맞아.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거기 위에 페인트 칠을 해서 그런 뭐 로고라던가 아니면 형태를 조금 저희가 알던 모습이랑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 이게 뭐 델몬트병인지 뭔지 하지만 병인 건 알겠다. 그런 식으로 인지하게 만드시는 데 살짝 목적이 해체한 있었어요. 거네요. 맞아요. 네. 완전 해체가 아니라 살짝 해체. 네. 그러니까 고유 속성은 없애고 그냥 병으로서의 물체로서의 속성만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좋아하시는 색채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의 색채가. 네. 이런 색을 뭐라고 하더라 요즘?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자연에 가까운 색? 얼스톤이라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쫙 있네요. 맞아요. 약간 담백한 느낌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걸? 일반적인 정물글에서 저는 과일이나 이런 거 유화로 그린 그림을 상상했었어요. 네. 세잔풍 막 이런 거. 전 세잔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그림들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 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도형으로 약간 추상화하는 거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왜 좋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알겠어요. 예전에 아트페어 갔을 때 그 네. 부스 안에 있었던 그림들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갤러리마다 추구하는 풍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풍에서 흘러나오는 게 약간은 동양적인 미도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명료하게 핵심만 남긴 듯하면서 고요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네요. 제 취향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그래요? 근데 유화 느낌이 아니에요. 유화죠, 이것도. 네, 유화예요. 파스텔화 같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뭉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집에 걸어놓으면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긴 하다. 그렇죠. 네. 정말 쨍한 게 좋죠. 그래요? 그거는 지금 혹시 본인이 색약이시라서 그런가요? 그게 문제군요. 이게 다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니야, 색깔이? 그렇군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말씀하셨던 얼스톤을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미술 전공을 했지만 저는 저런 색을 못 써요. 이게 또 색을 잘 쓰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옷도 이렇게 타고나게 잘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그림도 타고나게 색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터치를 되게 이렇게 예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르쳐줘도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전 색을 잘 못 쓰거든요. 그럼 마띠에르를 살리는 거에 최적화되어 계시는구나.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붓터치라던가 네. 아니면은 연필이나 목탄 같은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흑백으로 만드는 작품들에 더 강점이 있는데 진짜 동양 감성이시다. 네. 근데 저런 뭔가 색을 정말 네. 잘 쓰는, 잘 조합하는 세련된 네. 그런 감성이 없어요. 어.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세련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시골은 대자연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감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색채를 좋아하는데 이런 색채를 내가 표현한다면 또 그게 쉽지 않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물감이 그냥 딱 보면은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뭐 몇 가지 종류의 물감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섞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쵸. 엄청 다를 텐데 이분은 이런 색감을 진짜 타고나게 배열을 할 줄 아시는 분이네요. 네. 근데 주로 쓰시는 색깔이 이렇게 딱 있긴 있다. 약간 올리브 그린, 베이지. 맞아요. 그죠? 블루톤. 색깔이 다 있네, 풍부하게. 다 있는데 이게 톤 다운돼서. 맞아요. 조금 그 채도가 낮은 게 작가님 작품 특징인 것 같고, 네, 뭐 어떤 색이 특정에 쓰였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화면 안에도 제가 모란디라고 검색을 한번 했을 뿐인데 네. 그 안에 있는 흰 병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흰색 병들이 다 똑같은 흰색이 아니라 어떤 건 약간 파란 흰색이고 어떤 건 약간 노란 흰색이고 맞아. 어떤 건 또 약간 빨간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색을 너무 잘 쓰고 다양하게 쓰고 그리고 병의 형태라는 것도 사실 저런 그 위에서 세 번째 그림 같은 걸 보시면은 네. 병 모양이 진짜 특이하고 저런 게 진짜 있나 싶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저 병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 작가님 작업실에. 그래서 진짜 정물이긴 했구나. 이게 상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속으로 몇 개는 지어서 그린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네. 실제로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도 이렇게 계속 한 가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면 이것도 재밌으니까 이렇게 계속 하셨겠지? 이 그림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3호 정도 사이즈인가요? 작가님도 아마 그림 크기는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미술관이나 작가님 생가에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회화라서 기피디님이 이거를 만일에 도예로 만들어놨으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입체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색깔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두시잖아요. 네. 저는 형태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보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압축을 해서 평면에 이렇게 눌러놨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르게. 기호가. 네, 형태적인 거에서 저렇게 배치를 할 때도 의미가 있는 배치일 거 아니에요. 그냥 배치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릴 때 마치 사진 찍을 때 네. 음식을 어떻게 배치해야 이게 제일 맛있게 보일까라든가 예쁘게 보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저 상태에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정말 이분은 세상이랑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요? 네, 전 그 느낌은 있어요.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작가도 뭐 꽃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기는 그렸어요. 근데 그 양이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이런 병이 있는 동물들을 그리셨어요. 병을 좋아하셨구나. 네. 만일에 내가 그린다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상상을 해봤더니
그 테이블 위에 병이 있고 그걸 보면서 네. 계속 내가 터치하면서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세상에 시름이 생각나겠어. 뭐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가 생각나겠어. 그냥 저거 그리면서 몰입하고 있으면 정말 평화로울 것 같긴 해요. 돋다는 기분? 부럽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미술 학원 같은 데서 네. 원데이 클래스나 네. 아동들이 이제 명화 따라하기 이런 거 그릴 때 모란디 그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왜냐면 저게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맞아. 기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다른 정물들처럼 뭔가 딱 정확하게 모양이 잘 나와야지만 결과물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뭉개진 느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거를 뭔가 교육제로도 많이 쓰시는 느낌? 그리고 그것도 저는 사실 신기했었어요.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릴 때 그 모델이 계속 그렇게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지 몰랐거든요. 정말 전문가, 모델 전문직이에요. 못해주시겠다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정물을 그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과일이나 이런 건 상하기도 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런 걸 그릴 때는 햇빛의 위치가 좀 바뀔 수는 있어도 그 외에는 크게 그렇죠. 이거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인상주의 작품이랑 뭐 같은 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인상주의라는 게 그 순간의 빛을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그리시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상주의랑 많이 다른 점은 이 그림들이 시간이나 빛의 순간과는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물들이. 맞아. 네. 반짝하는 어떤 빛의 그 순간을 표현한 거는 아닌 것 같긴 네. 해요. 그냥 그 정물의 형태 자체를 보여주려고만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인상주의 그림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제일 지금 하단의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도 뭔가 딱 안정적인 구도에 저 병이 2번 등장하는군요. 네, 찾아보면 더 등장할 것 같은데요, 저 네. 병이. 비슷한 그 병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랑 좀 유사한 작가로 네. 한국의 작가 중에 백영수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백영수 작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 의정부에 있는 미술관에 다녀왔었는데 그 최 PD랑 같이 다녀왔어요. 네. 근데 거기 가게 된 것도 제가 원래 백영수라는 작가를 몰랐다가 수원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백영수 개인전을 보고 네. 와, 이 사람 그림 진짜 미쳤다. 이 사람 뭐야? 막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던 한국의 신인상파라고 하는 네.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장욱진이거든요. 장욱진이랑 네. 또 백영수랑 그렇게 약간 유사한 분들 몇몇이 그 신인상파신데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꽂힌 김에 전 꽂히면 막 또 다 해봐야 되는 성격이니까 네네. 아 백영수 뭐 그림 딴 데서 볼 수 있는 데 없나 하다가 의정부에 있다길래 그러면은 최 PD를 데리고 의정부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갔죠. 지하철을 타고. 네.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갔는데 그 미술관이 그 작가님이 살아있었을 때 살던 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영은 그 작고하신 작가님의 부인이 하시거든요. 근데 미술관 분위기가 너무 그냥 작품. 그 작가의 집이 그냥 그 작가의 작품이랑 너무 똑같고 그 뭐 안에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작가님의 작업실을 거기도 그대로 살려두셨거든요. 사모님께서. 네. 근데 그 작업실도 너무 그 작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미술은 일로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것들을 좀 막 보는 계기가 또 몇 번 생기면은 내가 이래서 미술을 참 좋아했지. 그림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탈리아에 볼로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볼로냐 미술관 안에
뮤세오 모란디라고 네. 저희 예로 들면은 시립미술관인가에 청경자관이 따로 있거든요. 아, 상설 전시관 같은 네, 그런 아. 것처럼 그 모란디 관이 따로 있어요. 볼로냐 미술관 안에. 볼로냐에서 미술관을 못 갔어. 그럼 다음 기회에 이래서 저랑 또 가야 돼. 같이 가는 걸로. 좋다. 네. 그래서 거기에 미술관 안에 모란디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술관이 따로 있고 어머, 여기 병이 이렇게. 맞아요. 작가님께서 병을 칠해놨던 것들을 재현하는 오. 것처럼 저렇게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아직도 있는지 또 궁금해가지고 네. 포스트를 몇 개 찾아보니까 네. 작년 포스트에도 있더라고요. 오. 저건 약간 상설로 저렇게 해두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벽에 있는 그림들이 사이즈 크지 않은데 느낌이 되게 그렇죠. 네, 좋네요. 전 병 쌓아놓은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입체니까. 어제 저렇게 병을 칠해둔 것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얘기를 하신 게 있으세요? 작가분이? 나는 이래서 그렇게 했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의 원래 역할을 없애신 거죠. 칠하면서. 그러니까 정물로서의 오로지 나의 정물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피사체로. 그 이전에 쟤네들의 역할은 지워버린 것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 작가님의 작품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굳이. 너는 오로지 나의 작품의 대상만 되죠. 뭐 이런 걸까요? 로맨틱한 대사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당연히 작가님 돌아가셨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작가님은 정물화가 정물로서의 정물만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물화라는 게 보통은 어떤 삶을 담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릇을 쓰는지 어떤 걸 먹는지에 따라서 맞아. 그 정물화로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 역할을 지워버린 정물들만 등장을 하게 함으로써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를 작품에 담으셨던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그렇습니다. 같아. 네. 너무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예술가인 분들이 무언가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한 가지의 원칙 같은 거? 그런 게 분명히 다 있을 텐데 이 작가님의 원칙은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정물은 그 자체의 정물로서만 있어. 그 전에 네가 뭘 했는 건 나는 관심 없어. 너의 형태 자체를 나는 그거 하나를 볼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 당시 시대하고도 사실은 거리를 두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그런 세상에 대한 거하고는 거리를 좀 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게 어쩔 수 없이 공산품이든 뭐든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하고도 거리를 두고 싶었던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마구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근데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본인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내면에서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쓰셨을 거고 그게 튀려고 했던 건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고서 저런 형태의 작품 활동을 거의 40-50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질리지 않고 했다는 건 그치. 작가 마음 안에 뭔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 작가가 그 형이상 사조에서 사조를 맛만 보고 이제 넘어올 때 그때 당시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물이 허구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물은 현실에 있다. 그런 말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저런 작품들을 하게 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실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병들을 놓고 그대로 그렸던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 병들의 따로따로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것에 존재했다는 그것, 존재의 대상이라는 게 중요해서 저렇게 글이 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마구 생각해보는 건데 시대 자체가 굉장히 이데올로기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싫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자체로 바라봐야지 그걸 왜 거기다 채색을 하고 색안경을 끼냐라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들으면서 짜증이 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저런 식으로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굳이 칠을 하고 그걸 그리지 않았을까. 네. 전 색감은 정말 잘 모르겠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품이 아담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정갈한 느낌? 벽에 걸어놨는데 다 사이즈가 자금자금한 하면서 그냥 작품도 색깔이 막 튀지 않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정갈한 느낌이 드네요. 마음이 평화로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시면서. 이게 그 말씀드렸던 까사 모란디라고 네. 그 그 모란디의 집이구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그 이탈리아의 아파트인데 네. 지금도 이탈리아의 아파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일반인들이 살고 있대요. 그 중에 살았던 곳만 이제 보존을 해둔 거죠. 네. 저 사진이잖아요. 저 사진은 그냥 그림 같아요. 그냥 그 자체가 정물 같아요. 이 곳 자체가 약간 진짜 특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를 통해서 밖이 보여서 좀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정물이라 그래도 믿겠다 하는 아파트의 색깔 자체를 보니까 좀 더 이해됐어요. 아파트의 색깔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림하고. 네, 닮아 있어요. 위에 서재에 있는 쪽은 정리를 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쪽은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데 작업실이라고 볼 수 있는 아래쪽은 그리고 이태리라는 곳의 색감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죠. 그러니까요. 도시를 다녀보면 예를 들어 빈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화려해요. 쨍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프라하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또 뮌헨을 가도 또 느낌은 완전히 그러니까 묘하게 색깔이 달라. 그게 아마 그 지역에서 나는 건축 재료들 때문에 그럴 맞아요. 거예요. 그게 다르니까 색깔이. 맞아요. 볼로냐는 지금 기억에 약간 붉은색이 많았어요. 붉은색의 무슨 벽과 붉은색의 지붕? 우리나라 붉은 벽돌 같은 느낌인데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붉은 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느낌을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뭘 건물을 지을 때. 맞아요.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가우디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있는 몬테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 산의 느낌을 살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줬을 텐데 여긴 색감인 것 같아요. 맞네요. 저 정물이 올려져 있는 벽 뒤에도 살짝 빨갛고 주황색 그런 배경이 있는 거 보면 그러게요. 전 여행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비교가 되면 되게 재밌거든요. 기본 사람들의 욕구 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서 봤던 거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최근에 시칠리아 여행 준비하면서 천공의 성 나피타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네네. 그게 거의 실제 느낌을 주는 데들을 있더라고요. 특히 구름 꼈을 때 가면 하늘에 떠 있나? 이런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걸 본 게 맞겠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태리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배경들을 보면 이태리식이에요, 느낌이. 그 사람들 복장이 거의 모든 게 이태리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를 되게 좋아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에 왔던 작은 유아 작품을 보고 나의 그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추억까지 다 오듯이 맞아요. 약간 그런 그걸 보면서 그렇죠. 내가 좋아하던 애니메이션까지 다 떠오르면서 그렇죠. 그것이 더 좋아지고 그렇죠. 뭐 이런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물론 잘 그려야지 그리고 예뻐야지 되는 정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네. 왜 완전히 작품을 골조만 남기고 해체시키는 분들도 있잖아요. 피카소의 후반기 작품이랄까 뭐 이런 것들 보면 네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뭔가 본질적인 걸 해체해서 그거를 표현했다고 쳐. 근데 이게 아름답나 했을 때 나한테는 그게 아름답게 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내 취향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의미충이셔서 그래요. 의미가 있어야지 좀 더 빨려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작품에 의미가 있어야 더 좋아하시는. 사실은 피카소의 작품에 의미 되게 많죠. 근데 저는 그걸 좀 공감을 못 저 하시는 약간 거지. 이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작가의 삶이 너무 맞아. 막 폭군이거나 남봉꾼이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성도 보시는구나. 인성도 보는데 불쌍해야 돼. 솔직히 고우가 인성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불쌍해야 된다. 불쌍해야 그건 된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불쌍해 보여서 결혼해줬다라고 얘기를 늘 하는 거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알게 되는 과정이. 근데 그 네. 베이스에는 당연히 작품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안 예쁜데 그럴 순 없고 내 음악이 눈에 맞아요. 좋아야죠. 당연히 그게 베이스엔 깔려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죠. 어떤 네. 부분이세요? 끌림이 추억여행을 하게 하는 그 포인트는 그건 이해가 됐고 네. 그 외의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봤을 때 통계를 좀 내봤을 때 네. 보통 아이의 추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추상 미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나 이 작가 너무 좋아해 라고 말을 하는 작가들 중에는 아이의 추상으로 가는 추상 화가들은 없고 반추상이나 아니면 조금 뭉개진 구상?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근데 또 제가 구상은 싫어해요. 완전 딱 떨어지게 진짜 사진처럼 그린 건 싫어해.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너무 잘 그리고 막 예쁘게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다음 예고로 네, 다음 예고 기대된다. 네. 문성식 작가님이라고 네. 한국 작가님이신데 그 작가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작가님의 최근 작품에는 사실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그 작가님 초창기 작품이 뭐냐면 아빠하고 아들이 낚시를 하는 장면인데 그때 당시 작가님이 건식재료 연필만 쓰셨어요. 그래서 연필로 호수를 다 칠해서 까맣게 만들고 그 옆에 조그맣게 아빠랑 아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는데 제가 아빠랑 또 어렸을 때 낚시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아버지랑 저의 그런 추억이 떠오르면서 근데 약간 또 이렇게 검게 칠해놨으니까 약간 밤낚시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들고 이 사람 그 나의 심금을 울리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너무 잘 그리거나 너무 안 그린 거에서는 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약간 애매하게 그린 것들이 오히려 마음에 더 잘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몽환적이라는 느낌이랑은 또 다른 약간 흑백 필터를 들이댄 것 같은 해상도가 살짝 떨어지는 맞습니다. 조금 더 이해됐습니다.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시겠구나. 네. 아주 이해됐습니다. 기대됩니다. 네네, 기대됩니다. 잘 그렸다는 그림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잘 그렸다는 그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내고 그게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의 맞아요. 문제이니까 디테일이 꼭 살아있어야 잘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림 무엇일까? 어떤 게 와닿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다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동일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그림을 소개시켜 주실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되게 달라서 어떤 느낌으로 계속 갈지. 네, 물 들어가시겠네요. 이제 네, 기대가 됩니다. 조르지오 모란디. 이름도 참 이태리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